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로 봤을 땐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만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정산대금을 빼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종 이커머스 업체라는 데는 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몰락하면 쿠팡 말고 남아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팀온 쿠팡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좀 가슴 아파하시고 지금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법인 노집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례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잘못되고 나면 먹튀를 한다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뭐 배째라 이렇게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겠다라고는 하면서 들어본 적 없는 방법들을 자꾸 제시를 해서 이게 저희도 논점이 흐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해결 의지가 있는 건지 저희 궁금했었거든요. 이 정도로 다수 피해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채권자들이 막 수만 명 되면 어떤 사람이 채권이 제대로 채권이 맞는지, 예를 들면 자기가 채권이 한 1억밖에 없는데 만일 배당받기 위해서 10억이다라고 하고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자율적으로만 맡겨두면 지금 있는 그 회사의 대표들이 자기 뭐 친한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야, 너 얼마 신청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너 많이 받아가고 나중에 살짝 날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은 부채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뭐 도산 위기에 있으면 공적인 그런 관리인을 통해서만,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만 제대로 이제 피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가 이 정도의 사이즈의 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유일한 이제 피해 구제 수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TF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건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온 결과였다, 아니면은 이게 약간은 좀 뭔가 의심 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사업상의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초반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이 뭐 계속해서 매출은 상승하는데 적자는 누적되는 경우, 네. 그럼 매출 상승을 보고 전문 투자가들이 계속 투자를 해주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그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금만 날리는 건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투자가 아니고 매출도 상승하지 않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그냥 뭐 할인을 해서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품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역 서비스를 그냥 할인해서 막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할인해서 팔아버리면 결국 구조상 다음 정산 대금을 이제 결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폰지 방식이랑 비슷하다 봐야 되는 건가요? 어느 단계는 폰지 방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도 이건 사기다라고 해서 뭐 검찰에서 지금 뭐 수사단이 꾸려져 있고, 그래서 4월 정도부터는 이 뭐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팀온 UMF의 또 집행부나 뭐 운영진에서도 이거 뭐 제대로 안 되면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게 이제 사실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해서 계속 팔아버렸고, 그리고 결국 정산이 안 됐으면 미필적 고의로 이제 사기 이슈가 돼서 아마 지금 그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사기 이슈가 좀 적혀 있습니다. 사기가 되면은 제가 이게 형사건, 민사건에서 사기는 형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기가 아니게 되면은 민사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기가 안 되면 그냥 민사상의 책임만을 이제 묻게 되는데, 지금 민사상의 책임은 결국은 회사 책임이고, 그 사기는 지금 구영배 대표라든지 거기 대표이사 임원들이 과연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적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사기, 이거 사기가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또 5억,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특경 사기라고 해서 더 가중 처벌하거든요. 엄청나게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횡령 배임도 5억, 50억 이렇게 따라가지고 특경 배임, 특경 횡령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검찰에서 지금 정산금 회원들이 낸 돈 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정산금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위시라는 그런 이커머스 업체를 좀 인수하는데. 인수할 때 네. 뭐 살짝 한 달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절차를 갖추지 않고 썼어요. 사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횡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뭐 50억이 넘기 때문에 특경 횡령으로 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커머스로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퇴직금 같은 경우는 네네. 아예 그냥 회사에서 돈으로 쌓아놓잖아요. 네네네. 이제 줘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돈 같은 경우는 뭐 이사회에서 결의가 나거나 합법적으로만 되면은 판매자한테 줄 돈을 인수자금으로 써도 원래는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능하죠. 그거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적으로 그 네, 머지 네, 포인트도 그렇고 네. 다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법적으로 요거는 뭐 신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지급 정산 준비금으로 이제 쌓아두도록 그렇게 강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입법적인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하게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머지 포인트보다 더 규모가 크고 또 뭐 업력이 있어서 이거는 좀 덜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는 뭐 이번 사태는 그렇지만 다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핀테크나 이런 커머스 회사들이 당연히 줘야 될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하는 조치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 있으면 두 번 네. 다시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은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로 봤을 땐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만 이게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정산대금을 빼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애초에 태생적으로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적자를 감내하는 사업 구조였던 거고, 뭐 쿠팡 같이 잘 되면은 성공하는 커머스가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밀리면은 이제 결국은 그 적자가 결국 터지는 커머스가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셀러들이라던가 구매자들까지 피해가 전이되는 사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의 큰 부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존도 뭐 10년 동안 이제 적자였고, 쿠팡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뭐 3조 원인가를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나 지금 중국에 있는 이커머스 뭐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도 텐센트 그런 데서 막 거의 10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해주니까 그 돈으로 계속 적자를 감수하면서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승자가 되면 다 회수가 되니까. 근데 지금 팀F는 그런 뒤에 뭐 빵빵한 투자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을 방법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나스닥 가서 일반 공모를 확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볼륨을 높이는 과정에서 예. 이제 일반 대중들은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용역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 정산대금을 그냥 사실상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는데 네. 최근 한 코로나 이후로 트렌드가 적자를 감내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그때 붐이 일었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그걸 점유율 올릴 때까지 버틴 다음에 네. 최종 승자가 되면 돈을 벌자. 그래서 뭐 그런 스타트업 구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는 이게 사건이 커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지, 작은 단에서는 지금 이런 사태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적자를 감수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전문 투자, VC들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적자를 감수해도 나중에 가능해 라고 얘기해서 상장이 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VC들은 해도 괜찮은데 무슨 용역이나 서비스 대금이나 뭐 이런 중개를 통해서 받은 돈들은 사실은 한쪽에서 받고 그걸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금을 이제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망하기 바로 전에 뭐 50% 할인하겠어? 그러면 다 사잖아요. 그리고 50% 할인하겠다고 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안 해줘. 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아주 뭐 러프하게 말하면 지금 티몬 사태랑 비슷합니다. 피해액 자체가 작으면 사람들이 소송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애매하죠. 사실은 뭐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제 뭐 상담할 때부터 막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지금 TMF의 이제 소비자들은 뭐 많이 이제 지출하신 분들이 여행 상품 뭐 3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밑에 3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사실은 법적 대응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혼자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휴가 내가지고 해야 되고 뭐 네이버에서 소장 쓰는 거 배워서 해야 되고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법인 회생 절차나 도산 절차가 필요한 거는 거기서는 이제 관리인이나 뭐 파산관제인이 채권 신고만 하면 알아서 그걸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큰 회사에 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법인 도산 절차가 또 불가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서 피해자들한테 연락 다 해서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또 찾아서 연락해서 뭘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제 뭐 회생이 되거나 파산이 되면은 그 신청한 사람들이 우편으로 파산 선고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한 번 파산 선고가 됐다, 뭐 아니면 뭐 회생 신청이 회생 개시가 됐다는 걸 알리는 비용이 5,200원이거든요. 네. 우체국 아저씨가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5천인 그게 만약에 10만 명, 100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은 만만치 않네요. 그 비용을 못 해요. 그게 몇 억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FTX라고 뭐 미국의 코인 관련된 데도 뭐 피해자가 한 7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우리도 아마 이 정도 사이즈 경우에는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뭐 회생법원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통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서면으로 못 받으니까 스스로 채권자로서 자기 채권이 제대로 뭐 신고됐는지 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TMF 사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묶어서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나요? 지금 아니면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ARS라고 해가지고 자율 구조조정 협약을 하라는 거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뭐 다 변제받을 수 없다는 건 이제 거의 다 인식이 됐고 그러면은 어떤 절차에서 어느 정도 받을 거냐를 이제 좀 협약을 해봐라고 했을 때 소비자, 그다음 뭐 셀러, 그다음에 팀원과 관련이 있는 뭐 카드사나 피지사 이런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뭐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수십만 명이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이제 뽑고 회생법원에서도 이분 정도면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자유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장에 이제 초대를 할 텐데 그래서 셀러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느 정도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좀 미리 또 논의를 거쳐서 자식들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뭐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분배해서 나눠 갖는 그 비율을 정하는 게 자율협약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뭐 있는 게 있어야 그걸 뭐 나눌 건데. 있는 게 없죠. 네, 그러면 그거 구성했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몫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일한 거는 저는 일단 대표의 사제 출연 같은 거, 그 다음에 외부에 그나마 남아있는 뭐 보니까 뭐 롯데 쇼핑 같은 데서 인수하겠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를 어떻게든 살리긴 해야 되는데 11번가도 인수하려고 하다가 못 샀는데 요거는 지금 거의 뭐 아주 이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좀 얘기하는데 그 외부의 인수 자금 그걸 좀 나눠 갖는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채를 뭐 다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한다. 예전에 보면 1원으로 인수하고 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 부채 다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다 전원 구제가 되는 건데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다 그걸 인수하냐. 뭐 부채를 반으로 떨고 달라. 네. 그렇게 되면 절반 정도 피해를 보고 돌려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왜 필요하냐면 도대체 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실권이 돼서 이제 권리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절차 내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제 채권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인수인은 이 정도 부채를 내가 인수하면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주면은 인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뭐 부채가 얼마 정도로 지금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1,600억 정도 얘기를 하다가 셀러들을 위해서만 해도 지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5,600억을 지금 대출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했고 그 내부 문건에 의하면 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만약에 미정상금이 1조면 1조가 들어왔다가 지금 못 주게 된 거잖아요. 이 1조는 어디 갔는지를 좀 우선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600억 정도면 이걸 못 막을 문제가 아니다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그냥 1,600억이라도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가 인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1조라는 돈이 그때 4월, 5월 거래액부터는 뭔가 거래액이 확 올라가면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온 거로 보이는데 그 돈이 갑자기 없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나요? 전형적인 다단계 업체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피라미드에서 쫙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걸로 부자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지인들 돈까지 넣어가지고 뭐 연 50% 60% 되는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돈을 막 넣으면 그때 딱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산들은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고. 그럼 그 다단계 업체를 회생이랑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으려고. 찾으려고. 그거를 이제 왜 여기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 그 재산 추적을 하려면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야 재산 명시 제도를 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네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뭐 감치라든지 뭐 과태료를 하는데 그 어떤 공권력을 이용 못하는 상황에서는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파산 절차를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알지 못하는 재산까지 전부 이제 파산 관제인이나 아니면 회생가면 관리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뭐 금융조회도 하고 뭐 부동산 뭐 심지어 뭐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 데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뭐 계좌로 건너간 것들은 뭐 이거 뭐 불법적으로 건너갔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팀F의 문제는 이 팀F뿐만 아니라 Q10의 자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글로벌로 있잖아요. 이 글로벌한 이제 회사들, 자회사들에 대한 자금을 싱가포르에 있는 Q10 본사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F의 그 대표이사들도 그 본사에서 뭐 자금을 어디로 이동시켜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묵인해가지고 전달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위시 자금도 그렇게 간 거예요. 원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싱가포르 본사에서 400억 보내라 해서 보내고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사후적으로 이사회에서 추인하고 대표이사 도장 찍는 걸 했는데 그게 지금 횡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산 절차나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그 지금 부영배 대표나 뭐 다른 대표들의 관여를 배제하고 공적인 절차에서 지금 이 돈 정상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사기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뭐 찾을 방법도 없네요.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어도 파산 절차나 아니면 회생 절차에서는 일단 조사는 됩니다. 조사위원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 계좌에서 결국 뭐 현금으로 빼서 가지 않는 이상은 다 어떻게 뭐 할 텐데 지금 제 생각은 Q10 본사에서 수많은 뭐 동남아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다 미국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자회사들에게 필요한 돈을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그거 아니고서는 팀F에서만 갑자기 뭐 1조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정산 안 됩니다. 그럼 그 들어온 돈은 그럼 어디 갔느냐 이게 당연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좀 아마 이제 회생 절차 내나 아니면 파산 절차 이제 뭐 인수할 데가 없으면 파산 절차로 갈 것 같고요. 뭐 인수할 데가 있으면 회생 절차로 갈지 않을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많은 사기꾼들이 본사를 싱가포르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 싱가포르가 뭐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요? 일단 싱가포르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뭐 거액이 들고 나도 좀 쉽게 그 자금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이제
형사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 코인 관련된 재단이나 이런 데는 네. 다 거의 뭐 싱가포르에 저번에 루나 때도 네, 싱가포르로 싱가포르로 보냈잖아요. 갔죠. 예. 지금 우리나라 뭐 다 다른 뭐 코인 재단들도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제 싱가포르에 뭐 법인 소재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싱가포르로 TMF 돈이 싱가포르로 들어갔다. 큐텐 본사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싱가포르 안에서 돈을 감추기를 해버리면 한국 법원에서는 뭐 추적하더라도 이걸 찾아올 방법이 없지 않아요? 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이제 절차는 있습니다. 절차 TMF가 만약에 예를 들면 회생이 들어갔거나 파산이 됐다고 가정했을 예. 때 TMF의 그 계정을 열어봤더니 계좌에서 뭐 TMF 본사로 법인이 다르잖아요. 예. 그냥 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갔다. 이러면 그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 그 간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인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지금 싱가포르 법인에 또 딴 데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뭐 판결을 받아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큐텐 본사부터 이제 관련 자회사도 사실은 전부 다 이제 국제 도산 절차 같은 것으로 전부 다 파산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워낙에 사이즈가 크고 그걸 그쵸. 주도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본사에서 구영배 대표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법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 법적 이슈하면은 이제 아까 뭐 사기 횡령 배임 얘기는 했고요. 네.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제 피지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결제할 때 네. 간편 결제를 하거든요. 그쵸. 이제 간편 결제하는 게 아니면 카드를 쓰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피지사가 있는데 네. 이 피지사가 좀 대신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이제 피지사한테 돈을 주고 피지사가 티몬한테 주거든요. 예. 그리고 티몬은 셀러들에게 주고. 그런데 지금 이 티몬이 셀러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셀러들은 원래 예정된 뭐 여행 상품을 못 주겠다라고 하고 용역도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카드 결제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구매를 취소하면 티몬에서 다시 피지사로 돈을 주고 피지사는 카드사한테 돈을 줘서 결국에는 카드사가 신용에 의해서 먼저 된 대금에 대해 처리가 되는데 피지사는 카드사보다도 또 사이즈도 작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돈이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한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저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책임을 지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카카오나 뭐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피지사들은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고 좀 영세한 데는 뭐 만약에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수천억 단위면 파산하게 되거든요. 이 피지사도. 피지가 파산하잖아요. 예, 네. 피지사들이 파산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피지사들은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은 이미 결제가 완료돼서 그러니까 그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품권에 핀 번호가 발행됐으면 그 셀러가 상품권 발행 업체에서 상품권이 고객에게 간 거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용역이 제공이 끝났으니까 피지사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 다툼이 될 겁니다. 당장은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 지금 상품권 판매 대금을 모두 피지사가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피해가 지금 피지사 카드사까지도 전이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막상 이거 사용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이 10만 원 이거 환불받으러 이제 뭐 상품권 발행 회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해프먼이나 뭐 컬처랜드 막 이런 데 가서 예. 이거 나 이거 환불해 달라 이렇게 환불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나 이거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 지금 받은 이 핀번호로 받은 이 모바일 상품권이나 아니면 지류 상품권을 내가 이거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흐지부지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품권 안 그래도 해피머니도 지금 이번에 같이 날아간 거죠? 네, 지금 거의
문이 닫혀 있고 영업을 안 네. 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상한 게, 그러니까 해피머니가 얼마나 그 티몬 위메프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면 여기 거가 터지면서 같이 여기도 이렇게 그냥 엎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해피머니는 본인 업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상품권을 팔았는데 정산대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팔고 있거든요. 할인된 거를. 그래서 의심을 분명히 했을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산대금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결국 이제 어차피 해피머니가 보니까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지속 가능한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발행해 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티몬에서 그거의 상품권에 대한 대금이 올 거라고 좀 충분한 담보가 제공이 안 되면 아마 발행을 좀 한도를 정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무조건 티몬을 믿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업계에서 4월부터 계속해서 티몬에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좀 위험한데 왜 이렇게 할인 많이 하지? 뭐 이런 그 상테크라고 대표님 들어보셨죠? 알죠. 그러니까 네. 뭐 전자제품 살 때 네. 티몬에서 네. 상품권 사서 그걸로 결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10%를 할인받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 업체가 이런 위험을 전혀 몰랐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이 사태가 이제 퍼지고 나면은 다른 상품권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진짜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상품권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사려는 그 수요가 확 떨어질 거고, 그러면 약간 좀 부채 비율이 좀 있는 상품권 회사들은 여기도 줄도산이 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게 채권자들이 아주 작은 채권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계좌에 뭐 예를 들면 10만 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 계좌에 가압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제 네. 집행을 하는 정도까지 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 바로 이제 터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일단 뭐 부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 사업 보고서나 이렇게 나왔을 때 갑자기 뭐 부채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고, 네. 그거를 또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커버가 안 될 게 아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상품권 업체도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느낌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건 기억나세요? 2003년쯤인가? LG카드 사태? 네. 이 카드 하나가 그냥 터졌을 뿐인데 사방팔방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경제가 완전 딱 좀 다운됐었잖아요, 그때. 지금 이것도 네. 그 소비자들이 나 여행 못 가서 진짜 화나는데 다음번에 가지. 난 뭐 전자제품 못 받아.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그 저희 그 뭐 경제에서 신뢰가 깨지고 그게 제일 무섭죠. 셀러들이 싹 도산하거든요, 결국. 예. 그 되게 풀뿌리처럼 흩어진 이 셀러들이 우리 일종의 이제 이커머스의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하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이제 5,600억은 거의 저리로 그냥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뭐 대책을 내놨는데, 문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이 큰 이 대출금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과연 이제 이걸 뭐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이걸 받아서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채무 조정 수단을 써서 이제 회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러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 고민? 네. 이게 지금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러들 수가 이제 온라인이라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만약에 진짜 오프라인 셀러 규모로 치면 이게 뭐 전통시장 뭐 수십 배, 수백 배 규모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결국 뭐 다 영세한 다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네, 영세하죠. 그러면 지금 엄청난 자영업자들에게 다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거고, 저도 피지사를 이용해봐서 알지만 피지를 한번 뚫으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과거에 많은 사기꾼들 때문에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그냥 피지 가입도 못하고 보증보험 가입해서 보증료 내야지만 또 해주고 막 맞습니다. 이런 일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음번에 또 자영업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점점 그러니까 신뢰가 깨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더 늘어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이제 신뢰 비용이라는 게 계속 엄청 올라가게 되고, 그게 결국은 저희 소비자한테 다 전가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셀러들이 지금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중요한데 지금 셀러들을 위한 어떤 대책은 지금 아까 말한 5,600억 긴급 경영 안전자금 그거 외에는 없고 어떻게든 그 지금 TMF와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올거나 아니면 뭐 사재를 출연하거나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좀 셀러들에게 조금 더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좀 저희한테 연락이 온 분들이 있었는데 티몬하고 셀러 사이에 또 작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셀러라고 해서 전자제품 팔려고 할 때 예. 쿠팡에도 올리고 티몬에도 올리고 뭐 어디에도 올리는데 각각 거기 이제 뭐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가입하는 게 힘들거든요. 네네. 그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오. 그 중간에 저를 이제 대행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은 그거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티몬이나 그런데 한꺼번에 쫙 제품을 뿌려주는 거죠. 그런 작은 회사들과 뭐 티몬처럼 나중에 성장하고 싶은데 아직 셀러는 아니고 그 중개업자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사실 다 줄도산하게 생겼거든요. 여기는 네. 여기야말로 진짜 티몬에서 받아서 다시 수수료 받고 그 셀러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뭐 수십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토종 이커머스 업체라는 데는 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몰락하면 쿠팡 말고 남아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쿠팡도 한국 기업 아니잖아요. 그쵸. 뭐 알리테무도 중국 기업이고 네. 이제 국내 토종 이커머스가 이제 전멸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뭐 스타커 뭐 네. 11번 가는데 다 적자거든요. 적자죠. 그래서 못 버틸 거예요. 아. 그래서 국내 토종 이커머스가 다 없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의 구매 정보라든지 이런 뭐 패턴 같은 게 그런 정보가 전부 다 해외로 전부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떻게 하던 정보를 다 가공해서 사실은 또 새로운 추천을 하고 하면 저희 국내에서 새로운 이커머스가 아마 나타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셀러들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어디서 뭘 떼서 돈을 납품하고 받은 돈을 주고 이렇게 되면 네네. 셀러들이 파산하면은 또 셀러한테 또 물건을 대준 사람이 또 부채가 전이가 돼서 또 파산하면서 연쇄 도산이라고. 연쇄가 나는 거죠. 네. 뭐 아. 그래서 이제 그 법인 회생 절차나 도산 절차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일단 뭐 부실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공적 절차를 거치면 일단은 부채가 확정되니까 요 정도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회수율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이런 채권 확정 절차가 없으면 그냥 폐업하고 잠수 타고 그게 돼서 사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커머스라든지 셀러들 도산으로 실제 피해가 어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도 아마 추산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경우에는 빠르게 확정 짓고 다시 갱생하는 절차가 이제 채무자 회생 절차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개인 사업자면 개인 회생, 뭐 일반 회생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사업체라면 뭐 법인 회생, 간이 회생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채무 조정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추산이 좀 어렵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과거의 사건들급으로 치면 어디랑 가장 좀 파급력이 유사할지 제가 그냥 뭐 애매하면 객관식으로 말씀드리면 리먼 브라더스 네. 아니면 LG카드 사태 아니면 더 과거로 돌아가면 한보철강 사태. 일단 그 세 개보다는 작고요. 다행이네요. 뭐 네. 1조 원 정도면 다 작은데 근데 피해가 이제 영세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게 좀 여기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 뭐 그 TMF의 주주들이라고 하는 이제 구영배 대표랑 뭐 다른 사모펀드들. 예, 거기서 좀 돈을 좀 출연해서 피해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구영배 대표는 이제 형사 이슈가 있으니까 피해 보호를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Q10 지분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가 이거고 아마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오면 채무는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 조정돼서 남아있는 어떤 영업적인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비싸게 이제 팔려고 할 텐데, 최대한 많이 비싸게 팔면 팔수록 좀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심각한 사안인데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우리가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사건의 규모가 이게 작은 게 아니구나.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